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독일의 혁명시인 하이네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학창시절의 결투와 방황 이렇게 부제목을 붙였는데, 이 시절을 하이네는 어떻게 성장했으며 변화해 왔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네는 뒤셀도르프 김나지움에 들어갑니다. 6살 때. 유대계 사립학교에 처음엔 유대계 사립학교 갔다가 이 지역이 나폴레옹이 점령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법전이 공포되자, 거의 1804년에 공포되거든요. 그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기독교 학교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 프란체스코파 소속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폴레옹의 덕을 받았다고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차별 대우가 없어지고 이제 독일에서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1807년 10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예비학교를 거쳐서 디셀토르프 김나지움에 진학을 했고, 완전히 이제 독일인하고 똑같이 그 교육의 덕을 본 겁니다. 거기서 그림, 음악, 댄스, 프랑스어 등 개인 교수를 받아서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 되죠. 이럴 때 이 소년기에 이 하이네가 겪었던 체험은 하이네 자신이 자기 회고록으로 남긴 글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대단히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인의 딸, 그때 사형 집행인은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이 망나니들이 칼을 써서 이렇게 뚫려가지고 탁 목을 치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교수형이 기로틴이나 교수형이 아니고 칼로 목을 치는 대단히 좀 후진적인 거죠. 그 당시 독일은 그런 사형법이었는데, 여러 마법사이자 하이네가 아팠을 때 간병을 해줬던 치펠, 이제 하이네가 그렇게 불러요. 본명은 지발레 아주머니인데 하이네가 그냥 치펠 아주머니, 치펠 아주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간병인이었던 아주머니의 진료, 그 진료가 있는데, 그 진료의 그냥 아버지도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간병인의 남편이 또 사형 집행인. 그 다음에 그 진료의 아버지도 사형 집행. 형제들이 다 사형 집행이는 거죠. 근데 그녀가 진짜 여러 마법사를 알게 되어 여기저기 소개해줘서 막 일을 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녀 자신도 마법 활용해서 하이네도 그냥 이제 기동량을 들으면서 몇 가지를 익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남편이 품에서 나온 교수형을 당한 자의 손가락을, 교수형 당한 사람을 그 손가락 잘라서 손가락을 이제 쫙 엮어가지고 줄에 매어서 맥주통 속에 담가두면은 맥주 맛이 좋아지고 양의 배로 늘어난다고 사랑과 마약을 막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아예 못 갖게 하기. 이건 뭐냐면 결혼식 때 몰래 치마 밑에다 자물쇠를 딱 잠궈 넣기. 그러면 그 여자가 결혼해도 그 여자가 임신 못한다. 뭐 이런 미신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미운 여자들에게 이런 식의 마법을 씌운다. 그렇게 이제 막 여자가 이해하는 것을 하이네는 소년기 때 순수할 때니까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소년기를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이제 마녀사장 교본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마녀 심판 망치라는 책입니다. 1487년에 나온 책인데 이걸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해요. 이 마녀가. 이게 뭐냐면은 도미니코 수도회 수사 요하네스 슈프랭거라는 수도사가 하이니 크레이머라는 수도사와 함께 공동으로 집필한 것이, 가톨릭에서는 마녀를 퇴치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퇴치하냐? 그게 이제 마녀 심판 망치라는 책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마녀들 퇴치할 수 있다. 그걸 쭉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마녀들은 그 책을 보고 그 가톨릭에서 퇴치하려고 하면은 그 퇴치하는 방법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녀들도 보는 거예요, 이 책을. 근데 교황 이노첸시오 8세가 서명한 마녀사냥 교본입니다. 십자군 원정 실패 후에 사회 정화를 위해서 마녀사냥을 거론했습니다. 그 마녀사냥이, 마녀가 막 대대적으로 이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온 유럽에 다 퍼져가지고 사회 악이 됐잖아요. 200여 년간 20 내지 50여만 명을 마녀라고 억울하게 죽인 역사의 죄악이죠. 근데 주로 독신이나 과부 여성으로 이를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편견 사상으로 평가하는 거죠. 남성 사회에서 막 여성들을 이래 했다. 조그만 이상한 처녀나 그 여자 있으면은 마녀라고 몰아가지고 그냥 심판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이랬거든요. 이런 걸 이제 이 마녀들이 잘 본 겁니다. 여기서 마녀라는 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이게 마녀 사냥법입니다. 그런 마녀들이 남성을 거세한 거, 그 남성을 거세한 게 많아요. 그들로부터 돌려달라고 강요당한 이야기예요. 사형수들이, 마녀들이 가가지고는 남성을 거세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내 거 뺏어간 거 돌려달라, 고통한다, 그런 겁니다. 이 거짓말이죠. 돌린 건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이 마녀가 고한 절도를 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남자로부터 물건을 반환해줄 때 부양비, 가지고 있다가 찾으러 오면은 돈을 엄청 받고 내준다. 그래. 거세한 물건 세둥지에, 나무 세둥지 같은 데다 막 거세한 남성 상징, 남성의 성기를 쫙 쌓아놓고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오면 또 주고 돈 받고 돌려준다. 참 거짓말 잘하죠. 혼돈과 착각도 일어나요. 어느 성직자 가정부는 그 물건은 기독교도 것이 아니라 터키 사람의 것이 틀림없다. 받고 보니까 이건 터키 사람의 남성 성기다. 그러니까 뭐 알게 뭐예요. 그 이름 붙여놓은 거다. 이름 붙여놔도 뭐 바뀌어버리면 모르죠. 순 거짓말입니다. 그 마녀의 조카 딸이 제프헨, 요제파, 제프헨이에요. 하이네와 동갑내기요. 근데 이 여자가 하이네하고 동갑이니까 와서 맨날 놀아요. 같이. 그녀가 노래 부르자 하이네는 눈물 말했죠. 1시간 동안 포옹해요. 그녀로부터 사형 집행의 풍속도를 들으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겨울밤에 사형수들이 자기 집행할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몸좀 녹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는 빼앗긴 손가락도록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집행인은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저끼리, 사형 집행인끼리. 집행 전에는 은술잔으로 술 마시고 잔을 탁 깨버리는 거. 그래야 사형이 잘 된다. 할아버지가 그 여자친구 애가 그 할아버지가 100명 죽인 칼은 장례를 지내버린대요. 왜? 그 한 칼 가지고 100년 동안을 죽이면은 그 칼 자체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형수 자신이 그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엄숙한 의식을 몰래 보고 그걸 얘기하니까 괴인, 치패를 별명입니다. 아주머니가 그 칼을 묻은 거라고 일러줍니다. 그 칼을 갖고 있으면 가장 친한 사람을 죽이게 된다. 괴인은 이어 그 칼이 맛을 부린다며 그걸 훔쳐보 보관 중이다. 괴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제페인을 꼬드겨 하이네가 그 칼 구경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칼 집에 보관해둔 걸 몰래 보여주니까 칼에 입을 맞추려고 하자 하이네는 그 칼 가지고 와서 그 소녀가 하이네 보고 너 이 칼에 입 맞춰라. 그러면 이 소원성취 한다. 그러니까 하이네는 나는 빨강머리 제페인에게 입 맞추고 싶어. 그래 이 소녀에게 키스를 합니다. 첫 키스. 이제 회상록이 이랬습니다. 나의 볼을 너의 볼에 부비면 나의 볼을 너의 볼에 부비면 우리의 눈물이 하나로 흘러내리리. 내 가슴을 내 가슴에 갖다 대면 불꽃은 한몸 되어 타오르리. 타오르는 큰 불꽃 속으로 우리 눈물이 강줄기가 되어 흐르고 나의 팔이 너를 힘껏 껴안을 수 있다면 사랑의 그리움이 나 죽어도 좋으리. 참 일찌감치 사랑을 깨달았죠. 그 마녀들 그 진려야 한다. 자, 그러니까 사랑을 안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자.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병에는 그 무슨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다. 이 병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경험 많은 의사들은 장소를 바꿔버렸고 충고하면서 마녀로부터 떨어지면 마법도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자 문제를 여자로서 치료한다는 동정요법이 어쩌면 가장 설득이 있을 것 같다. 실현당한 것은 여자와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독자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어린 시절에 해준 사랑의 접종은 별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그대는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그 엄청난 질병, 즉 마음의 천연두로 인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시련을 겪게 되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네는 그 뒤에 청년기 때 일생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사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다 시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이것이 결국은 자기 앞날의 그 여자와의 관계, 여자의 운세를 상징한 게 아니었나. 물론 큰 뒤에 회상록을 써서 이렇게 썼죠. 예. 아버지,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기독교 원래 신앙이 아니죠. 많이 믿고 막 그런 미신스러운 걸 막 찾아다니면서 행하고 하는 거라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어머니는 너를 살마이어 총장에게서 철학을 배우게 하고 있어. 그것은 내 어머니의 일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철학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철학은 순전히 미신이야. 나는 상인이고 아버지 상인이야. 내 머리는 장사했으면 되는 거야. 네가 원한다면 넌 철학자가 돼도 좋다. 그러나 제발 예수만을 믿어라. 그렇지만 부탁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는 말거라.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나 고객들이 알게 되면은 장사에 손해를 입게 된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 이상 너한테서 별별 내한테서 아버지 별별 장사잖아요. 별별 사가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야. 돈 지불도 제때 하고 종교도 성실하게 믿는다. 나는 너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많다. 그러니 하는 말인데 무신론은 큰 죄악이라는 내 말을 믿어주기 바란다. 참 이 그 소년기 때 회상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발 신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 충고가 이 회상록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징적이죠. 자, 나폴레온이 10여 년 동안 독일을 지배했다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과 나폴레옹, 폴란드, 이태리 라인 동맹 간의 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한편이 되고 나폴레옹, 폴란드, 이태리 라인 동맹 간에 이제 격전이 벌어져요. 60만 명이 참가한 1차 대전 이전에서는 최대의 전투였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승리 못해요. 그래서 1813년 10월 나폴레옹군이 라이프치히에서 퇴각합니다. 이 라이프치히에서 퇴각한 이 몇 대를 독일은 나폴레옹 점령으로부터의 해방의 날로 기점을 삼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이 뒤부터는 나폴레옹 군대는 서서히 그냥 독일로부터 퇴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을 라이프치히 전선 기념탑을 세웠고 전선 100주년 기념으로 14년 되었고 이 기념탑은 91m 높이에 500계단으로 유럽 최대로 이겁니다. 라이프치히 나폴레옹 전선 기념탑, 나폴레옹을 쫓아낸 패배시킨 독일 사람들의 해방 기념탑이다. 자, 17살 때 김나즘을 중퇴한 하이네는 잠시 상업학교에 다니면서 영어에 열중합니다. 장사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1815년에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2개월간 은행가 린츠코프 견습생 노릇을 하다가 그만둡니다.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아버지나 삼촌 뭐 다 집안이 장사 집안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견습생 노릇 하다가 해보니 자기 기질이 안 맞거든요. 그만둬요. 그래가지고 19살 때 함부르크로 갑니다. 엘베강 하류 이 도시는 멘델스존과 브람스 고향으로 중세부터 독립도시, 자유도시라는 겁니다. 함부르크. 그 독일 북쪽에 있죠. 함부르크. 13세기 한자동맹의 도시였고 그 숙부 잘로몬, 아버지 동생입니다. 잘로몬 소유의 헥셔 앤드 컴퍼니라는 헥셔 은행에서 견습생활을 합니다. 이 삼촌을 기억하세요. 잘로몬 삼촌. 하이네의 잘로몬 삼촌.
이삼촌이 하인의 집안에서 제일 끝발 나가는 부자, 대단한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고 은행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한 부자입니다. 나중에 뭐 개몽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가 돼요. 그 살아있을 동안에 하이네에게 그나마도 하이네를 경제적으로 좀 도와준 거는 이 삼촌, 유일한 삼촌이 하나입니다. 삼촌, 딴 삼촌이 있지만 이 삼촌이 제일 많이 도와줘요. 숙부 은행 설립했거든. 나중에 은행 이름 바꾸지만은 어쨌거나 함부르크 대화재일 때 1842년에 함부르크 시가 막탄 대화재가 벌어졌는데 그 도시 재건한데도 이 숙부가 엄청난 기금을 내고 병원 건립한데도 엄청난 기금 내고 하인의 후원자도 되고 장례식 때 유대인과 독일인들이 쭉 참여할 정도로 아주 그 지역 유지급 인사, 이게 숙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숙부 딸, 근데 이 숙부가 하인의 그 미남 그 중에서 그 제일 잘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잘생겼어요. 사촌 아말리에를 사랑했지만은 좌절되고, 나중에 아말리아의 동생 때레제도 사랑했지만은 좌절되고, 사촌 동생한테 첫 실현을 당하면서 연애시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하이네의 연애시는 출발합니다. 자, 백부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얘를 키우려면은 뭔가 좀 돈을 떼줘야 되겠다. 함부르크 해서 하이네 상사를 내줬어요.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경험해봐라. 6개월 만에 파산합니다. 이게 백부입니다. 자, 잘로몬 삼촌이 백부입니다. 아버지의 형님. 그래서 사업 이제 실습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니 안 되니까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숙부가 3년 학비 보조해주겠다. 그러니까 법대 가라. 그래서 본대학에 들어갑니다. 법학 전공을 했지만은 평경학과 문학에 열중하고 특히 슈레게르가 페다르카 여기 심취해버립니다. 이 기질이 법학 안 맞은 거예요. 본대학입니다. 본대학. 슈레게르. 시리자 비평가고 하노바 출생이고 괴팅링 대학을 졸업했고 1798년 연해대학 교수로 괴테 실러와 가깝게 지냈고 1801년 베를린 대학 졸업했고 1818년 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동생과 함께 슈레겔 형제 낭만주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겔 형제 하면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를 일으킨 형제. 하이네는 슈레겔을 원고로 바일런시를 번역해요. 그리고 독일 문학의 기원인 니베른겐 리드, 독일 그 영웅 서사시의 글자가 아닙니까? 이 니베른겐 리드와 바일런의 낭만주의 여기 심취하게 됩니다. 완전히 문학에 빠지는 거죠. 이제 못 나옵니다. 문학에서. 이럴 때 독일 학생 운동권에서 부르센샤프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런 부르센샤프트,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두세요. 부르센샤프텐 스튜던트 프레터니티, 연맹이에요. 학생 동맹.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게 생긴 것이 라프치 전투에 이기는 것을 기념해서 학생 운동이 고조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도 막 군에 입대해가지고 그 나폴레옹 몰아내려고 애국적인 투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나폴레옹이 물러간 뒤에 독일 학생들이 뭉쳐가지고 사실은 독일도 그 이전에는 민족의식이 별로 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침략을 안 받으려면은 우리 민족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전부 영방국가로 돼. 한 주마다 다 그 지배자가 다른 그런 국가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래서 나폴레옹 들어와서 이제 한 30개로 합쳐진 거거든. 300여 개의 영방국가에서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40여 개를 통폐하고 해버렸는 게 이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뭉쳐가지고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독일을 하나의 나라로 30여 개의 영방국가를 하지 말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때 독일 학생운동, 그 단체 이름이 부르센샤프트 운동, 부르센샤프트 연맹 이거거든. 그 독일 학생운동의 기원이에요.
이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학생운동의 기본 목표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독일 통일. 둘째, 왕이나 독재자 쫓아내고 민주화, 헌법 만들어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거. 통일과 민주화, 민주화와 통일. 뭐 지금 우리나라 한국하고 똑같죠. 민주화돼서 통일되는 거. 그럼 뭐 일단은 큰 민족 사적인 고비를 넘게 되잖아요. 이래 막 학생운동이 벌어지니까 당대 권력은 그걸 탄압합니다. 어느 때나 학생운동은 탄압받아요. 올바른 학생운동은. 왜? 권력은 항상 삐뚤어진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 권력들이 합쳐서 우리 이 학생운동 그만두면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두면 안 되니까 탄압하자. 그 선언한 것이 칼스바트 혹은 카를스바트. 칼스바트라고 읽어도 되고 디 칼스바트 이렇게 된 거죠. 칼스바트는 뭡니까? 그 온천지대. 지금은 그 체코 쪽에 있는 온천지대. 그 휴양지거든. 거기에서 독일 그 각 영주들급에 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한 날짜가 1819년 9월 20일 이 학생운동 탄압하자. 그 결의 내용은 대학을 비롯한 학생운동, 언론 두 가지를 탄압하자. 이게 한 거는 말이죠. 근데 하이네는 이때 이 선언과는 반대로 라이프치히 전승기념 시위에 가담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운동권 학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권들이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 이렇게 저거 산속이잖아요. 비밀리에 그냥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탄압을 하는데 제일 앞장선 게 누구냐? 악명 높은 메테르니, 오스트리아 재상 오래 했죠. 오스트리아. 이제 30여 개의 영주국, 독일 영주국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영주국이 프로이센은 나중에 되면 위대한 재상이 누굽니까? 비스마르크, 프로이센.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 비엔의 수도를 둔 오스트리아. 여기에 최고 그 실력자는 왕은 따로 있고 최고 재상 실력자는 메테르니. 이 둘이 아주 서로 겨누고 이제 힘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거든. 메테르니 이 두 사람 다 이때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혁명 분위기를 탄압하는 앞장에 선 사람. 결국 나중에 1848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월 혁명, 어디서 프랑스에서 일어났거든. 2월 혁명이 일어나죠. 왕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이 2월 혁명 이후에 그 보르본 왕조가 완전히 이제 쫓겨나서 다시는 왕좌를 다시 차지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1848년 2월 프랑스 2월 혁명이거든. 그 2월 혁명이 프랑스에서 왕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이웃 나라로 쫙 번져요. 전 독일에 다 번집니다. 번지니까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 4월 혁명 계속 이어나가지고는 메테르니 쫓겨납니다. 이리부터는 권력을 못 잡아요. 자, 이게 이제 메테르니거든. 칼스바트 협약하는 그 독재의 앞잡이들 풍자한 겁니다. 입을 틀어막고 전부 마스크 썼죠. 다 입 틀어막아라.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언론도 입 틀어막아라. 언론 자유 주면 안 된다.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이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대법전, 이 에고이즘의 성서는 그 얼마나 끔찍한 책이던가. 로마인들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법전은 내게는 항상 증오 대상이었다. 왜? 로마. 남나라 다 쳐들어가서 전 유럽을 로마 지배하에 뒀잖아요. 하이네가 볼 때는 그건 도적놈들이지.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제국주의자들이지. 그 도둑놈들은 그들의 약탈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칼로서 빼앗은 것을
법률로 보호하고자 한 것이 바로 로마 대법전이다. 그 때문에 로마에는 군인 동시에 변호사였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나는 잡종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로마 대법전이야. 자, 괴팅겐. 겨울 학기에 괴팅겐으로 옮겨갑니다. 하이네는 하노바 지배인 이 도시가 싫어요. 왜? 하노바라는 그 끔찍한 왕가 싫은 거예요. 괴팅겐 대학입니다. 괴팅겐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 유명한 대학이거든. 하노바의 자유주의적 헌법 폐지하자 그림 형제. 이거 유명한 얘기죠. 이 서양사에 나타난 첫 대학 교수, 해직 교수가 나타난 거예요. 7교수가 항의하다가 해임된 사건으로 유명한 게 이제 괴팅겐 대학입니다. 그림 형제를 비롯한 7교수. 초기 낭만파 시인 모임으로도 유명한 거. 이게 이제 괴팅겐이었거든. 그림 형제가 쫓겨난 거. 대학 교수 쫓겨난 거. 그래, 이 대학으로 이제 하이네가 간 거죠. 괴팅겐 대학, 괴팅겐 학생부, 괴팅겐 대학 주변. 하이네는 여기서 히스토리컬 스쿨으로 법률사, 그래서 자연법에 대하여 그 자연법, 법이라는 거는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법은 로마법, 그거 되게 이제 대륙법, 영미법 이렇게 뭐 법률 나누면 되게 자연법, 영미법으로 나누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자연법은 뭐냐? 모든 인간은 그냥 원래 타고난 권리가 있다. 이게 자연법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그걸 하이네는 민족 정신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의 산물로 자연법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이네는 문학도이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면서도 그 법에도 민족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이네는 상당히 참 문학적인 법 해석이죠. 근데 하이네는 결투를 좋아해요. 문학 서클도 만들었다가 결투 사건으로 권고 퇴학을 종용받아서 자진 정학하고는 이제 괴팅겐 대학 떠나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매년 여름에 핸델 페스티벌을 개최한답니다. 이 괴팅겐에서는. 그래서 베른 대학으로 갑니다. 독일은 이게 자유로워요. 뭐 중퇴해도 그냥 딴 대학 또 가버려. 다니다가 지 마음대로 대학을 옮겨 다녀요. 이게 난 지금 우리나라도 대학이 저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베른 대학으로 가서는 법학보다 철학과 문학에 더 전향합니다. 특히 아리스토파네스, 그리스의 풍자 희곡 작가잖아요. 아리스토파네스. 비극 작가와 희곡 작가가 있는데, 희극 작가가 있는데, 이게 희극이거든. 아리스토파네스 그 드라마 보면 뭡니까? 아주 시니컬하게 현실 비판하는 거거든. 하이네가 아리스토파네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하이네의 시에도 현실 비판적인 풍자시가 많아요. 아주 풍자가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고, 그야말로 그냥 웃음을 탁탁 자아내는 그런 글이거든. 그러니까 인기가 있죠. 베른에서도 또 학생과 결투해요. 평생 은사로는 누구냐? 해겔. 유명한 프리드리히 해겔. 이렇게 논리학과 종교철학, 미학 등을 배우게 된 거죠. 자, 해겔입니다. 베를린 대학. 베를린 문화풍토는 이때 어땠느냐? 여러분, 베를린 뭐 같아요? 베어, 곰, 새끼곰. 새끼곰이란 뜻은 스라브족 거주 지역에 있습니다. 스라브족들이 스라브 말로 새끼곰이라는 뜻으로 베를린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12세기에야 독일, 게르만화됩니다. 종교 분쟁 때 자유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어요. 그랬는데 비교적 자유스러운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련 두 단체가 있어요. 베를린 유대인 문화예술협회와 유대인 문화학술협회, 예술협회, 학술협회 두 가지요. 하이네는 뒤에 후자 유대인 학술협회, 문화학술협회가 담겼어요. 여기서 프랑스에 대한 강의를 비정기적으로 해주고 자기가 가르쳐가면서 돈도 벌어가면서 또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 학술협회의 회장은 간스라는 사람이에요. 간스. 해겔 사후에 해겔의 강의를 정리해서 역사 철학 강의를 펴낸
법학자입니다. 대단한 해겔 후계자죠. 해겔 학파죠. 하이네는 이 무렵에 유대에 대하여 약간 관심을 가져요. 하이네도 유대인인데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왔어야 처음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그 순독일 혈통들의 독일 그 민족 문화와는 뭔가 좀 다른 그 유전자 가지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유대인 그 협회나 모임이나 이런 데 자주 드나들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라헬 파른하겐이라는 사진의 여자에서 보는 이쁜 여자가 하는 유대인 베를린 지식인들의 예술 집합 사롱을 경영하는데 하이네도 여기 출입하면서 이제 유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베를린 하이네 동사님은 다시 가족들이 있던 르네부르크로 가서 다시 법학을 또 합니다. 이때 귀향이라는 그 이 큰 제목 아래 귀향에 관련된 여러 시편들을 많이 씁니다. 그중 하나가 그 유명한 로렐라이, 르네부르크, 바흐라의 정경.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인데 유대인 학대 사건을 하이네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 관심 가지면서 유대인들 학대받고 있다. 독일인으로부터. 그걸 알고는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바흐라의 랍비, 바흐라의 유대인 성직자, 그런 소설 쓴 배경이 된 겁니다. 미완성 소설. 상당히 관심을 가진 거죠. 유대에 대해서. 로렐라입니다. 로렐라이.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내가 여기 소개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이 로렐라이는 나중에 히틀러 집권 때는 하이네를 히틀러가 죽여버리려고 로렐라이 가사를 하이네가 썼다고 안 하고 작사자 미상 아니면 작곡가만 알려주고 작사자는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참 나쁜 히틀러죠. 자, 귀향시편 총 88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야 아무 말 비웃지 마라. 인생이라는 정말 짧은 거야. 그리고 영원히 저주라는 것이 천면들의 단순한 망상은 아니다. 이 친구야 내 빚을 갚아라. 인생이란 정말 긴 거다. 넌 앞으로도 자주 빌어야 할 거야. 내가 전에 자주 그랬듯이 말이야. 친구 중요사입니다. 자, 다시 베팅겐으로 돌아가서 법학을 전공해서 하면서 가을에 하르츠, 튜링겐 여행을 하면서 딱 시집을 냅니다. 하르츠. 자, 하르츠는 하이네의 고향 그에 있을 때 하르츠 신화 그 얘기 나온다는 얘기 했죠. 북부 독일 최고 산으로 하이네의 기념비가 있는, 하이네가 이때 여행 갔던 기념비가 있는 브레켄 현상, 우리 하이네 시간에 배웠죠. 고향에 있는 하르츠 하이네 기념비. 이 하르츠 공원은 독일에서 유명한 명성지죠.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까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괴테한테 하이네가 젊은 하이네가 나도 파우스트 듣고 싶다 말했더니만 괴테는 그것들도 보지도 않아요. 목동, 자 목동입니다. 목동은 왕, 푸른 언덕은 그 왕자. 그 머리 위에 태양은 커다란 황금의 왕관이라네. 그 발밑에 있는 양들은 붉은 십자가의 하얀 아청꾼들, 송아지들은 기사들, 뻐기면서 거니네. 염소 때는 궁정 배우들, 새들과 암소들은 피리와 종으로 신리학을 연주하네. 사랑스러운 연주와 노래소리, 폭포와 전나무들도 덩달아서 사랑스러운 소리로 속삭이네. 왕은 꾸벅꾸벅 잠이 드네. 그동안 장관인 개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네. 투덜대듯 지저대는 소리가 사방에 메아리치네. 젊은 왕은 장구대를 중얼거리네. 나라 다스리는 일은 너무 힘들어. 나 왕국의 내 왕비 곁에 있었으면 좋겠네. 왕비의 품속에 내 머리를 살포시 눕히면 그녀의 아름다운 눈 속에 나의 무한한 왕국이 있으리. 이 상상력이 참 재밌죠. 목동 입장에서 그 목장의 풍경과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걸 하나 왕실로 여겨서 하나하나 그 배역을 주는 그런 그야말로 동시를 겸한 풍경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혁명시인 하이네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네가 수업시대였고 지금부터 혁명시인으로 딱 신분증을 갱신합니다. 첫 번째 혁명이 뭐냐? 개종. 아버지가 그렇게 개종하지 말라 그랬죠. 유대교에서. 근데 개종해버려요. 그리고 파리로 망명 가버려요. 왜? 너무나 국내에서 탄압받으니까. 자, 28살에 법관시험에 합격합니다. göttingen 대학에서 법학 박사가 돼요. 법학박사 받은 직후인 6월 28일 göttingen 근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자, 이 하일리겐슈타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베토벤. 베토벤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뭐 했습니까? 유서를 썼죠. 근데 그거하고 이건 다른 지역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우연히 지명 이름만 갖다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가족들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프로테스탄트를 개종해버려요. 하면서 세례명을 하이네로 고친 게 이제 하이네 이름이 굳어진 겁니다. 그전 이름 안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개종한 것을 Ticket of Admission into European Culture, 유럽 문화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었다. 입장권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그 딱지를 가지고는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혁명을 일으키기에 벅차. 그래서 개종해버렸어요. 자기보다 늦게 개종한 간스, 베를린에 있었던 유대인 학회 회장 있죠? 비난하고. 근데 왜 그러냐? 당시 프러시아는 말이죠. 종교정책이 너무나 강화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1822년부터는 유대인 대학 교수 되는 걸 아예 금지시켜버려요. 이래요. 부르센샤프트, 대학 학생 운동이죠. 학생 운동권 대학생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대학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몇몇 대학을 빼놓고는, 몇몇 대학은 상당히 진보적인 대학으로 유대인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조차도 유대인들 배격하는데 동조를 합니다. 학생 운동권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겨울에 함부르크로 갔어. 아말리에 사촌 여동생이죠. 그 아말리의 동생 테레지에와 또 이룩하지 못한 사랑. 이미 그 사촌 여동생 둘 다에게 실현당했다는 데 벌써 이미 얘기했죠. 이때 이제 이 프로이센의 그 검열 얼마나 쓰였느냐. 하이네가 쓴 시가 이렇게 써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요. 그야말로 전위적인 시기법입니다. 저만 센서 독일 검열자들 쫙 뭐라고 다 꺼버려. 이디엇, 바보들. 누가 바보인지 모르죠. 검열자가 바보죠. 검열시킨 사람도 바보고. 저기 잘린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당시 검열제도가 얼마나 강했느냐. 320 이하, 320조 이하 책은 딱 검열 대상이야. 왜? 그거는 대중적인 그 호소력 있는 책들이다. 아주 두꺼운 책은 학술적인 책이거든. 그건 이제 검열 안 해도 이건 뭐 괜찮다. 왜? 학술적인 책은 학자들만 보니까. 함부르크 검열은 느슨해요. 그런 중에서도 도시마다 좀 다르죠. 왜? 나라가 다르니까. 어느 한 한 영국이라는 것은 잉글랜드 영국이 아니고 독일에 30여 개국의 영주 국가가 있는데 그 어느 한 군데서만 통과해도 전국 배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직 프러시아만은 통과돼도 프러시아가 자체 검열해가지고 금지시켜버립니다. 제일 검열이 센 나라, 프러시아, 프로이센. 그러다가 1834년부터는 프러시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검열 강화해버립니다. 이럴 때 하이네는 북해 섬휴양지 노르데르나이 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관광 갑니다. 밤 선실에서 참 이런 시 좋아요. 바다는 진지를 머금고 있고
하늘은 별들을 품고 있네. 그러나 내 가슴엔 사랑이 깃들었네. 바다도 넓고 하늘도 넓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넓어. 진주보다 별보다 더 아름답게 내 사랑은 빛나며 반짝이래. 저렇게 좋은 실 쓰는데 사랑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이때 출판업자 캄페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업자 사장을 만나가지고 평생 동기가 됩니다. 캄페가 하이네가 어려우면 책을 다 내주고 돈도 미리 다 줍니다. 30살 때 영국, 네덜란드 해외 여행을 하고 영국에 대해서는 상업적이고 산문적이다. 감동 못 받았어요. 30살 때 10월에 대표 시집 노래의 책, 초기 대표 시집 노래의 책, 초기 대표 시집이거든. 이 시집 하나를 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13판을 수정판으로 냅니다. 로버트 슈망, 멘델스 존의 작곡으로 여기에 나오는 하이네 시를 보고 다 작곡을 붙인 거예요. 노래의 책, 대표 시입니다. 함부르크에서 미네를 가던 중에서 카셀에서 그 해직당한 그림 형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두비 베르네를 만납니다. 베르네라는 이름 보여주세요. 그림 형제는 뭐 잊어버렸대요. 베르네는 나중에 또 만나요. 베르네는 유대인이라 박해를 받다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 후에 프랑스 혁명이 났으니까 내가 그 사람 가서 마음대로 언론 활동할 수 있겠다 싶어서 파리로 망명 가버려요. 일찌감치 가버립니다. 가서 파리 통신이라는 걸 만들어요. 파리 통신은 뭐냐? 프랑스에 망명해 있는 독일인들의 근황을 파리 통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독일을 비판하는 글을 실어서 독일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 독재자를 비판하는 운동권 통신이죠. 신랄하고 풍자적인 시사 논평으로 베를린에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하이네는 민헨에 머물렀다가 프랑크푸르트 민헨의 집이고 나중에 또 언론인 코타를 만납니다. 이 코타는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빨간 글자 나오는 건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보십시오. 코타는 유명 진보 정치인이면서 팔당 미인이야. 보수파부터 진보파까지 다 좋아하도록 돈도 엄청 벌어요. 농노해방을 제일 먼저 시킨 사람이에요. 전기선을 도입해가지고 돈도 엄청 벌어. 아니, 신화적이야. 언론, 돈도 잘 벌고, 정치도 폭넓게 잘하고, 진보적인 사상으로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에다 막 진보적인 글들을 확 실어가지고, 신문도 막 끝발 나가는 신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역마다 하나씩 다 내는 겁니다. 신문왕이야. 대단하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친해져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개종했는데도 안 돼요. 아버지 돌아가셔버리고 음악가 슈망 만나고 왜? 작곡해 주니까 고마웠어. 르네부르크, 함부르크 등지에 떠돌아다니다가 1840년 프랑스 혁명에 열광합니다. 1830년 프랑스 혁명 7월 혁명이거든. 이때 하이네는 북해에서 헬골란트라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서 서한이라는 글을 썼단 말이죠. 이때 하이네는 프랑스 혁명가 그 마르크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인 생시몽주의자가 됩니다. 생시모니즘. 생시모니즘은 요지는 뭐냐? 상속제를 폐지하고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세습제 대신에 능률제를 주장한 프랑스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하이네는 베를리오즈, 리스트, 발자크, 조르지 상트, 위고, 생트베베 등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생시몽입니다. 계획 생산 사회를 주장하는 공상적 사회주의, 유토피안 소셜리즘. 그러면 생시몽주의 이렇게 말하죠. 자, 1831년 베르네보다 1년 늦게죠. 베르네는 30년 가버렸고 자의적으로 하이네도 파리로 망명 갔어요. 일찌감치 그냥 독일에서
탄압받기 전에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자마자부터 베르네 만나가지고 베르네하고는 협력하면서도 비판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런 이제 베르네가 뭐 그걸 달락하면 주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제 논쟁을 하고 이런 겁니다. 독일 문학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코타, 신문왕 코타가 발행하던 신문에다가 파리의 독일 교민들의 생활과 독일 비판 글 써가지고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그 원고료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게마인의 자이퉁 신문. 이 신문 코타가 튜빙겐에서 창간한 후 엄청나게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막 신문을 많이 내는 건 하이네가 여기에다가 그냥 단골로 파리의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기사 담당한 통신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많이 본 거죠, 코타 덕을. 요즘 그 원고를 넉넉하게 보내주면 하이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렵지만 파리에서 살아가고 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해서 이제 살아간 겁니다. 이때 이제 썼던 하이네의 빛나는 글들은 루테치아, 정치, 예술 그리고 민중의 삶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있습니다. 루테치아라는 건 뭐냐? 파리의 라틴어 명칭이 루테치아였어요. 자, 이때 독일 청년 독일파가 생겨납니다. 극작가이자 무대 감독, 작가인 하인리 라우베라는 사람과 서신교환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이때 양 저머니 청년 독일파, 7월혁명 이후 독일 민주화와 범신론적 기독교 신앙 및 생시몽주의를 비롯한 각종 진보 사건을 고치했던 전위적 지식인 일파가 한 2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청년 독일파, 나도 청년 독일파다. 그 면허증 준 것도 없고, 회원증도 없이 그냥 청년 독일파를 자처하면서 그 혁명 사상, 진보적인 사상을 독일에서 이끌어가던 것을 청년 독일파라고 불렀다. 명칭 유래는 빈바르크라는 평론가, 강연 모음 평론집에서 미학 출정, 그 서한문에서 to young Germany, I dedicate these speeches. 이 연설을 나는 젊고 젊은 독일인 여러분에게 이 연설을 바친다. 거기서 이제 양 도이치, 청년 독일파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이제 하이네가 여러 사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 청년 독일파가 전 유럽, 미국에까지도 쫙 확산돼 나갑니다. 하이네는 빅토르 유고 만났지만 별 관계가 없었고, 파리에서 작곡가 베르리오즈, 쇼팽, 리스트, 로시니, 멘데스 존, 바그너 등과 작가로는 발자크, 여러 작가 조르제 상트, 알렉산더 디마 등을 만납니다. 파리에서 이제 사교를 넓혀 나가는 거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때 이제 하이네가 여자 하나를 만나요. 마틸데라는 여자입니다. 마틸데. 신분 높은 남자와 촌 여자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애 놓고 결혼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친척이 있는 파리로 직업을 얻어서 나와가지고 있다가 구두방, 하이네보다 18살 아래, 밤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보름물을 파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미소를 던지는 아름다운 아가씨. 예, 마틸데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뭐냐면은 구두방 판매원이에요. 여자 판매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두방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지 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괜히 쎄 웃으면은 그 이쁜 소녀 웃음 때문에 구두방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니까 구두 올리면은 놓고는 숙여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구두 주걱을 탁 뒤에 대주고 그 고객을 하여금 구두를 신고 맞다 안 맞다 더 큰 거 더 작은 거 하면 골려가지고 또 구두 주걱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하는 소녀예요. 어느 날 하이네가 그 구두방 앞을 법원 부근에 있는 구두방 앞을 지내가다가 그 소녀를 보고는 반해가지고 들어가서 구두를 한 끈 사요. 하긴 신겨주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이네가 그 뒤에 그 여자 애 보려고 구두를 50컬이나 샀다 그래요. 그 사는 동안에 여자애도 하도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그 아플 때 얘가
그 결근했을 때 하이네가 지나가다가 집으로 문병 가서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문병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구두만 선사할 게 아니라 당신의 생활까지 도와줘야 되겠네. 가고 누굴 이제 동생활로 들어가 버리면 부귀 받을 됩니다. 그건 사악한 죽음의 신 타나토스. 그는 단망새가 말을 타고 오니 나는 말바꿈 소리를 듣노라. 아무 기수는 나를 데려가라 하고 그가 나를 낳고 채니 난 맡을 때를 떠나야 할 수밖에. 하이네가 이미 그 소년을 알았을 때는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아주 나쁠 때입니다. 나를 낳고 채 죽어가려는 거죠. 난 맡을 때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지는 듯하구나. 내게 그녀는 아내이면서도 아이였었지. 내가 저 나라로 가면 그녀는 호름이요 고아될 텐데 나만을 의지해 그 집도 있고 내 품에 안긴 어린애를 이 여자를 세상에다 두고 홀로 떠나야 된다니 참 젊은 18살 연하의 젊은 아내를 둔 하이네의 그 건강이 악화된 아픈 가슴 이걸 나타낸 거죠. 자, 독일 연방의회에서 청년 독일파의 모든 저작을 금수처분 내려버립니다. 하이네 금수처분 당해요. 더 어려워져. 오른쪽 얼굴은 마비 증세가 나타나. 하이네는 독일 연방의회 규정이라는 항의서를 쓰는 한편 맡을 때와 이때 동부생활을 시작했어. 그래서 프랑스 응급을 받기 시작했고 눈병은 악화됐고 적주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40세 얼굴이 초췌해진 초상화입니다. 가난으로 이듬해 10년 기한으로 저작권을 캄프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돈 좀 대달라. 참 안 됐죠. 베르네 회고록으로 무리를 일으킵니다. 베르네하고 하이네하고 달라요. 하이네는 인도주의적인 혁명주의자고 베르네는 로베스피에르 팝니다. 그냥 부정부패 뭐 한 거 아니? 혁명파라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처단하고 막 하는 거. 이게 베르네의 혁명 좀 과격 사상이죠. 하이네는 인도주의적인 문화주의적인 혁명파. 좀 다릅니다. 그 기질 자체가 안 맞은 거예요. 베르네 얘기는 뭐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베르네 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다수입니다. 어디 가도 과격파가 다수예요. 과격하거든 베르네는 다수야. 하이네는 인도주의적이고 문화주의적인 혁명. 그 아무래도 소수죠. 그러니까 막 하이네 베르네 욕 비판하니까 막 하이네한테 결투 신청하고 베르네 지지한 사람들이 베르네는 죽고 없는데 그 지지한 사람들이 막 난리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결투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마틸다가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다 반대죠. 생애 마지막 결투를 해서 하이네는 가벼운 부상까지 당합니다. 마틸다와 생실피스 해서 정식 결혼하고 마틸다와 오트피레네에 있는 꽃들의 온천에 휴양하면서 아타트롤 하이네의 아주 뛰어난 풍자시입니다. 아타트롤 곰 얘기입니다. 곰을 등장시켜서 현실을 풍자한 시입니다. 뛰어난 작품이에요. 시집 아타트롤 이걸 출간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이네가 이제 드디어 혁명시인으로 신분 개정을 했죠. 혁명시인이 됐습니다. 이 혁명시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누굴 만나느냐 바로 마르크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 만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